12월 17일, 오늘도 정말 많은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거대한 기술적 변화의 서막이 열리는 것 같다가도 또 다른 쪽에서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논쟁이 터져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오늘은 이 복잡하게 얽힌 소식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흐름,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고들어보겠습니다. 네, 세상이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움직이는 시스템하고 또 그 시스템을 흔드는 예상 밖의 변수들. 오늘 이야기들이 바로 그 충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측과 불확실성 사이의 줄다리기. 첫 이야기도 바로 그 지점에 있는데요. 국내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내란 재판부 설치 법안이 결국 수정을 거듭해서 새로운 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사법 절차를 만들려는 시도 같은데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네, 가장 큰 논란을 낳았던 이른바 독소 조항들이 대거 빠졌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판사 후보 추천에 관여하는 조항이요. 이건 뭐 행정부가 사법부에 개입할 우려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많았으니까요. 결국 삭제됐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구속기간을 무리하게 연장하거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처럼 좀 위헌 소지가 다분했던 부분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1심부터가 아니라 2심, 그러니까 항소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기로 한 것도 큰 변화네요. 맞습니다. 일단 기존 사법 시스템의 틀을 존중하겠다는 제스처로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수정을 했는데 이걸로 논란이 끝난 걸까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이건 사실 표면적인 문제들을 수정한 정치적 타협안에 가깝다고 봐야죠.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다. 네, 근본적인 논란, 즉 애초에 법률로 특정 사건만을 위한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사법부 독립 원칙에 맞는가?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하긴 그렇네요. 이건 마치 특정 선수를 잡으려고 경기 규칙을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정치적 필요가 사법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예측 불가능성은 다른 곳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이 여야 정당에 후원금을 건넸다는 전직 간부의 증언이 나왔어요. 이것도 전혀 예상 못했던 변수인데요.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왔죠. 국민의힘의 4,100만 원, 민주당의 2천만 원. 와... 이 증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섭니다.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파장이 엄청나겠네요. 물론 아직은 증언 단계라 사실 확인이 먼저지만 정치와 종교의 관계라는 아주 오래되고 민감한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이번엔 경제로 넘어가 보죠. 경제 역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한데요. 지금 태국이 바트와 초강세라는 아주 기이한 현상 때문에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자국 통화 가치가 오르면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정반대죠. 맞아요. 올해 들어서만 바트와 가치가 10% 넘게 폭등하면서 가성비 관광이라는 태국의 가장 큰 무기가 사라진 겁니다. 관광객이 10% 가까이 줄었고요. 쌀이나 고무 같은 주력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도 뚝 떨어졌어요. 국제 금값이 오르면서 태국 내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이 대거 수출됐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분석했죠. 네, 아주 논리적인 설명이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나 보죠. 경제학자들이 파고들어 보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 겁니다. 바로 국제수지 통계표에 있는 오차 및 누락 항목인데요. 오차 및 누락이요? 네, 이 항목이 역대급으로 엄청난 플러스, 그러니까 양수를 기록한 거예요. 잠깐만요. 오차 및 누락이라는 건 말 그대로 통계상 뭔가 잘 안 맞아서 남는 부분을 뜻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왜 중요한 단서가 되죠? 정확합니다. 회계장부에서 마지막에 돈이 빌 때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는 것과 비슷해요. 네네. 그런데 이 빈간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플러스라는 건 공식적인 수출이나 투자 같은 정상적인 경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출처 불명의 거대 자금이 태국으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지하경제 자금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하경제 자금일 수도 국제범죄 자금일 수도 있고요. 한 나라의 경제가 공식 통계망에도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사례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경제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군요. 그런데 이런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정반대의 전략으로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SPA 브랜드 탑10인데 연매출 1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대요. 탑10의 성공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측 가능성의 판매입니다. 예측 가능성의 판매요? 흥미로운데요? 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좋은 가격에 있을 거야 라는 강력한 믿음을 판 거죠. 단순히 옷을 파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를 팔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전략이 그걸 뒷받침하는데요. 첫째, 유행을 좁기보다 기본 아이템에 집중했고요. 네. 둘째, 패션 중심가가 아닌 대형마트나 주거지역처럼 우리 생활 반경 안으로 매장을 끌어들여서 생각 없이 들렀다 사게 만들었습니다. 생활 밀착형 전략이네요. 그리고 가장 영리한 세 번째가 바로 1+1 행사입니다. 이걸 단순한 가격 할인이 아니라 어차피 내년에 또 사야 할 아이 옷 사는 김에 미리 사두자는 식으로 소비자의 루틴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와, 그건 정말 영리하네요. 네, 불확실한 시대에 소비자들의 삶에서 옷 걱정이라는 작은 고민 하나를 확실하게 제거해준 것. 그게 1조 원의 비결이라고 봅니다. 이번엔 국제고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평화로운 해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테러 소식인데요.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유대교 명절 하누카 기념행사 중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16명이 희생됐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 그리고 홀로코스트 생존자까지 포함되어 있었고요. 아이고. 범인인 아버지와 아들의 차에서는 IS 깃발이 발견됐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반유대주의 테러로 규정했죠.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예고된 비극에 가깝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에 호주 내 반유대주의 범죄가 이전보다 4배 이상 급증하는 등 증오의 씨앗이 이미 사회 곳곳에 뿌려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멀리 떨어진 곳에 국제 분쟁이 만들어낸 징후가 어떻게 시차를 두고 전혀 다른 공간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명확한 사례죠. 말로 시작된 혐오를 방치했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이렇게 비극적인 폭력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상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54년 만에 판다를 볼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이 바로 그런 경우 같아요.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도쿄 우에노 동물원의 쌍둥이 판다가 내년 1월에 중국으로 돌아간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일본은 1972년 중국과 수교한 이래 처음으로 판다 없는 나라가 됩니다. 판다 외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판다는 양국 관계의 바로미터였으니까요. 그렇죠. 관계가 좋을 땐 선물처럼 보내주고 관계가 나빠지면 계약 만료를 이유로 데려가는. 바로 그겁니다. 동물의 이동이라는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사건 이면에 최근 급격히 냉각된 중일 관계라는 차가운 현실이 숨어 있는 거죠. 총성 없는 외교 전쟁이 동물원을 무대로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IT 분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거대한 두 가지 흐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AI 거품에 대한 공포가, 장기적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자율시대의 도래가 동시에 관측되고 있어요. 먼저 시장의 불안감부터 보면 AI 붐을 이끌던 핵심 기업들의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빌려주는 사업을 여는 코어 위브가 대표적이죠. 코어 위브의 사업 모델에서 순환거래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이 순환거래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A,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B, 오픈 AI에게 거액을 투자합니다. 네. 그럼 B는 그 돈으로 C, 즉 코어 위브의 장비를 빌려요. 그럼 C는 또 그 돈으로 다시 A와 긴밀한 관계인 D, 엔비디아의 부품을 사고요. 돈이 계속 그 안에서 도는 구조군요. 네, 겉보기엔 모두가 돈을 버는 선순환 같지만 사실은 돈이 몇몇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만 빙빙 돌고 있는 구조인 거죠. 시장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들만의 리그 바깥에 진짜 돈을 낼 최종 소비자는 충분히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니까 주가가 급락한 거고요.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시장의 우려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2026년이 오토너머스, 즉 자율시대의 원년이 될 거라는 거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가지 기술이 합쳐지면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변화인데요. 첫째, 도로 위의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구글 웨이모는 이미 인간보다 사고율이 80% 이상 낮은 데이터를 공개했고 테슬라는 운전석이 텅 빈 로봇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와. 그리고 둘째는 사무실의 자율 에이전트입니다. 오픈 AI의 최신 모델은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같은 지적 노동을 스스로 해내는 AI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공장의 로봇 노동자, 피지컬 AI로군요. 맞습니다. 인간처럼 보고 배우면서 스스로 작업을 계산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을 채우게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정말 엄청나겠는데요? 네, 인간의 물리적 노동과 지적 노동 모두의 개념이 근본부터 바뀌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점이죠. 이런 흐름의 최전선에 있는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주 AI 데이터 센터라는 정말 공상과학 같은 구상을 내놨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폭등하면서 확보한 자금으로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죠. 우주예요? 네, 지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력 부족과 발열 문제를 우주의 태양광과 저온 환경으로 해결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직은 상상에 가깝지만 만약 실현된다면 AI 인프라 경쟁의 판도를 지구 밖에서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경쟁이 우주로 확장되는 시대의 서막을 보여주는 거죠. 이번엔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 분야 소식입니다. 먼저 발전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네, 하도급에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안전 책임은 희미해지고 위함은 최하위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 이걸 끊기 위한 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발전소가 정비업체와 직접 계약해서 중간 단계를 없애고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건데요. 첫 사례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으면 다른 산업 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도 예고됐습니다. 매달 내는 전기요금, 이 누진제가 선택제로 바뀔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져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4인 가족이 쓰는 전기랑 1인 가구가 쓰는 전기의 가치가 다른가 하는 공정성 문제, 또 여름철 냉방비 폭탄 같은 부작용도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신의 전기 사용 패턴에 맞춰서 누진제와 다른 요금제 중에 고를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지가 주어지느냐가 관건이겠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이 될지 혹은 사실상 조삼모사가 될지는 구체적인 설계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어느덧 연말입니다. 차가운 소식들 속에서 잠시 쉬어갈 만한 따뜻한 소식과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을 보여주는 씁쓸한 이야기도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따뜻한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서울의 겨울 상징이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12월 19일부터 문을 엽니다. 벌써요. 네, 더 놀라운 건 입장료인데요. 2004년 처음 문을 열었을 때와 똑같이 1,000원입니다. 와, 20년째 같은 가격이라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죠. 잠시나마 팍팍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고마운 공간인데 바로 다음 이야기는 좀 씁쓸합니다. 어떤 이야기죠? 영포티라는 단어의 변천사인데요. 처음엔 젊게 사는 40대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조롱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맞습니다. 젊은 세대의 유행은 어설프게 따라하면서 정작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이해하지 못하는 꼰대, 이런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버렸죠. 이 현상이 보여주는 건 세대 갈등이 이제 단순히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 패션, 말투, 취향 같은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서 서로를 검열하고 낙인 찍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디어가 특정 세대를 희화화하면서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고요. 맞아요. 역설적으로 서로에 대한 진짜 이해와 소통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현상 같습니다.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정책 논쟁입니다.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지시사항 두 가지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명요료 중단 인센티브입니다. 연명요료를 중단하는 선택을 할 경우 거기서 절감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험료 할인 같은 인센티브로 돌려주자는 아이디어죠.
이 지시가 알려지자마자 생명윤리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네, 그렇죠. 의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생을 포기하도록 내모는 사회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죠. 존엄한 죽음이 아니라 가난한 죽음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아, 이것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탈모를 질병, 나아가 생존의 문제로 보고 국가가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건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가 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중증 필수료가 아닌 미용 목적에 가까운 영역까지 건보를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는 포퓰리즘 비판에 직면했죠. 이 두 가지 논쟁은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질병의 범위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요. 정답이 없는 문제라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졸속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문제죠. 네, 이 논쟁 자체가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길 것인가를 토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겠네요. 이런 무거운 논쟁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겐 아주 실용적인 혜택도 발표됐습니다. K패스가 개편된 모두의 카드가 내년 1월부터 출시됩니다. 네, 월에 6만 6천 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GTX나 신분당선처럼 비싼 교통수단까지 대부분 포함돼서요.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치 시스템의 논쟁부터 보이지 않는 자본의 움직임, 거대한 기술의 전환,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까지 네. 우리가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시스템과 그 예상을 뛰어넘는 변수들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룬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토록 빠르게 변하고 예측 불가능해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채우고 AI가 우리의 지적 노동을 대신하며 로봇이 물리적 노동을 대체하는 오토노머스 시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개인으로서 또 사회로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키고 어떤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까요?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기술의 발전을 우리의 사회적 논의와 제도가 과연 감당하고 따라갈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